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6쪽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6쪽 서구 열강과 수교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일본하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문호가 열린 거죠. 조일수, 조규 익숙하라고 그랬습니다. 강원도 지역이 체결되면서 문호가 열리고 그 이후에 서구 열강과 이제 수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수교했던 서양 국가는 어디가 되게 되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디가 됩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럼 우리나라에 최초로 통상을 요구했던 서양 국가는 미국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최초로 통상을 요구한 나라는 1832년 이미 오래전에 누구? 영국이 수교를 요청했습니다. 영국이 했고 그리고 수교가 된 것은 어떻게 되냐? 미국과 수교가 제일 먼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보게 되면 미국과의 수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른바 조미수호 동상조약, 조미수호 동상조약 길다 그죠? 언제 1882년에 조미수호 동상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서양 국가 중에서는 어떻게 된다? 최초로 이제 미국과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통상이 요구가 되게 되냐면 어떻게 되면 제일 먼저 미국의 요구가 다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수교할 것을 요구한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였나요? 대원군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자, 그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하고는 어떤 문제? 제네럴 쇼머너 사건 배웠죠?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심리양요. 자, 심리양요를 일으킨 이유도 결국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네럴 셔머너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겠다? 힘을 과시하고 우리에게 힘을 보여주면서 강제로 문호를 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어느 나라하고 친했습니까? 일본하고 친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본이 중재하겠다. 일본이 중재를 하겠다.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어떻게 하게 되냐? 이게 약삭 바르는 분들이죠. 일본 애들이 중재하겠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나? 미온적 태도. 뜨뜻미지근한 미온적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교는 이제 멀어져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이제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 뭐 좀 전에 얘기했던 미국의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분이 뭘 갖고 있냐? 조선책략. 자, 조선책략이 우리나라에 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저자가 누구냐면 황준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본에 파견된 청나라 외교관이에요. 일본에 파견된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이 황준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수를 하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온 사람은 수신사로 파견됐던 김홍집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홍집이가 가져가서 배하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가 참고해볼만 합니다. 배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 한번 보자. 자,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책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지금 누가 남아냐? 러시아가 남아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하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 남아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어떤 책략,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자,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친중국 그리고 일본하고 결탁해야 됩니다. 결일본 그 다음에 미국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연미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미국이죠. 연미국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딱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완벽하게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문호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유생 양반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위정척사운동이라고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이 위정척사운동을 주장했던 보수적 성리학자들은 결사반대. 그리고 이쪽 입장, 개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문을 빨리 열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결과는 두 가지가
명백하게 달라지게 된다. 자, 어떻게 되냐? 이걸 계기로 해서 성리학자들, 보수적인 사람들, 문 열지 않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정척사 운동이 고조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과의 수교가 촉진되는,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미국과의 수교가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위정척사 운동의 주도했던 이만손, 이런 분들. 자, 이만손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태계 이황 선생의 직계 후손입니다.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상소문을 이제 갖다가 올려준 사람이 바로 이만손입니다. 이만손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말로 러시아가 뭐라 그랬어? 아니 러시아가 뭐 나쁜 사람인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니네가 알아? 왜 애꿎은 러시아를 지금 우리한테 침략당한 애꿎은 러시아를 갖다가 견제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오라클을 끌어들이냐? 에이,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 아까 같이 우리 누굽니까? 박 교수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지죠. 박 교수. 이 사람은 친미론자입니다. 미국은 땅이 넓고, 그리고 자원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인정이 많고, 너그럽고, 이러면서 수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선 침략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미국과 이제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미국과 있으면 누가 하게 되냐? 이제 청이 알선하게 되죠. 청이 알선을 하게 됩니다. 알선, 선을 연결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청나라가 복덕방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청이 알선을 하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럼 청나라는 왜 그랬을까? 왜 청이 알선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누구 주변에는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뭐가 되게 되냐 하면은 이걸 얘기를 해서 청의 종주권, 청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종주권, 주권을 갖고 있는 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이 알선의 의도는 누구와 누구를 견제하고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 우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런 의도가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분석을 해보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떤 게 나오게 되냐 내용을 보게 되면 거중조정. 좋은 얘기죠. 거주한다. 어디에 거주해? 가운데 거주하면서 분쟁을 조정시켜 주겠다. 미국이 제3국과 문제가 생기면 조선이 조정해주고, 조선이 제3국과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이 도와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죠. 이거 한번 나중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게 되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던 조약, 뭐죠?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있을 때, 그때 고종께서 헐버트라고 하는 그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거중조정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을사늑약 무효했던 그 근거가 바로 이 거중조정입니다. 거중조정. 이건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지회복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죄해국계획.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냐? 어떤 죄이다?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미국에 이제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이걸 결과로 해서 보빙사절단이 이제 파견되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이제 나오게 된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 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파견되는 보빙사절단이 이제 파견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 여러 나라와 이제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미국과의 수교죠. 자, 그럼 두 번째, 다른 나라와의 조약은 어떻게 되게 되냐? 몇 가지 이제 그 각 국가의 조약을 한번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 것만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최초로 통상을 요구한 나라입니다. 조약이 체결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싹 내볼까? 자, 어쨌든 이쪽은 누가 하냐? 청이 알선한다. 청이 역시 알선 다리를 놔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수교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 뭔가 분위기가 약간 왕따 분위기죠? 여기는 러시아는. 그렇죠. 러시아는 그래서 청과의 관계가 서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베베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조약이 체결된다. 독자적으로 조약이 체결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청, 읍서, 청하고 관계는 거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체결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처에 와 있는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늦게 조약이 체결돼요. 프랑스가 1886년도가 되게 되는데 아니 이런 나라들하고 뭐 그렇게 늦을 이유가 없어요. 84년도, 83년, 뭐 2년, 3년, 86년도야. 왜 이렇게 체결됐냐?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 그렇죠. 천주교 포교권. 천주교 포교권 문제로 인해서 당시 열강들 중에서 가장 늦게 이제 체결돼. 물론 가장 늦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비교적 늦게 체결되었던 천주교 포교권 문제와 관련해서 1886년에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뭐 적지는 않을 거예요.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다. 그렇죠. 문호가 개방된 거죠. 그들의 발달된 문화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좋은 근거가 된 거 맞죠? 뭐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런 좋은 면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되게 됩니까? 이거 뭐죠? 전부 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침략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호를 열면서 이걸 통해서 근대화가 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면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열강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8쪽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8쪽으로 건너갑니다.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바로 먼저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위기상 몇 년도로 가냐? 1880년대로 넘어갑니다. 분위기상 1880년대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근대화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었던 청과 일본의 근대화는 어떻게 됐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청.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 나오게 되는데, 청에는 뭐가 나옵니까? 양문동, 그렇습니다. 양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가 있죠? 메이지 유신. 그렇죠? 일본의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 메이지 유신.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양문동에서는 이제 뭘 주장을 하게 되면 중체소용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자, 중체소용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주장을 한다. 무슨 말이냐? 중국을 뭐해서 몸으로 해서 서양의 것을 어떻게 하겠다?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을 몸으로 해서 서양의 것을 사용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되게 되냐? 이 사람들은 청이 갖고 있었던 전통문화, 청의 전통 문화는 어떻게 하게 된다? 고수하고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청의 문화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양의 요것만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주장이 양문동을 이끌던 분이 누구냐면 뭐 리궁장이라든지 좌종당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문동을 주장을 하는데 아주 그 모델이 된 편지가 있어요. 리궁장이가 이제 자기 친구였던 좌종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과거에 아편 전쟁일 때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영국한테 우리가 진 이유는 우리 문화 아니야. 우리가 진 이유는 딱 하나다. 뭐 대포의 무게가 작아서 그랬잖아. 이게 중국 사람들 마인드인 거예요. 리웅장이라는 그 사람의 마인드인 거예요. 우리가 서양하게 진 이유는 우리 문화가 굳어서 그런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대포의 무게가 작아서 그런 거야. 과학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양문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는 뭘 주냐면 문명 개화론. 자, 여기서 내세운 내용은 바로 뭐냐면 문명 개화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화혼양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혼, 양, 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문명 개화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얼마만한 위상을 갖고 있냐면 일본 화폐에서 제일 비싼 화폐가 만행짜리, 우리 돈 한 10만 원 되는 만행짜리인데 그 화폐의 모델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화혼양제. 여기서 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대화,
야마토,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정신, 귀신, 정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제, 서양의 재물을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이러면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 모든 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뭘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결국 다 받아들이자. 전부 다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은 당연한 얘기고, 서양의 과학기술은 당연한 얘기가 되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바탕이 되게 되는 사상, 제도도 조차도 수용을 해야 된다. 이것도 수용을 해야 된다. 어때요? 차이가 있죠. 중국 애들은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 일본 애들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사상과 제도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걸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성격의 차이가 딱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바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청의 양문동은 약간 어떻게 된다? 소극적 입장이 보이고, 여기 대단히 적극적 입장이 보이게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둘 간의 충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아시아사에서 보게 되면 결국 청일전쟁인 거죠. 결국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두 나라가 근대화를 추구하는 양문동과 메이지 유신의 대립이었고, 결국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구했던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그게 청일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둘과의 그 근대화가 나오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자,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98조 개화파가 형성되게 되고, 개화파, 우리나라에 누가 형성된다? 개화파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개화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앞서 잠깐 얘기했었죠. 자, 개화사상이 이제 대두하게 되는, 등장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 개화파 형성, 개화파가 형성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호개방에 이제 그 보게 되면 누구의 지도를 따랐다고 그랬습니까? 통상 계열론자 알죠? 아까 누가 했습니까? 박규수, 오경석, 그 다음에 유홍기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통상 개화론자들입니다. 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개화파가 형성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중심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게 됩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누구? 김옥균, 박영효. 아, 이 사람들은 뭐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김옥균, 안동 김씨 집안입니다. 과거 장원 급제했던 천재 중에 천재. 박영효, 철종의 사위 금수저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게 되냐면 김홍지, 훗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김윤식,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서로 갈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약간 일본 쪽 급진적인 요인, 이 사람들은 나중에 청과 연결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양문동 쪽으로 연결되는 사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이제 그 포함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 얘기죠. 그럼 이들의 주장은 뭐냐? 개화사상이 내세우는 주장은 바로 뭐가 되게 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겠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뭘 주장을 하게 되냐면 서양의 그 뭐 제도라든지 서양의 제도, 뭐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에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건 몰라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걸 통해서 근대적 어떤 국가? 국민국가, 이건 포인트입니다.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제 가지게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했던 사람이 바로 개화파가 되게 된다. 자, 요거 개화파는 여러분 그 나중에 갑신정변 때 가게 되면 선생님이 또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갑신정변 때 가게 되면은 이제 개화파 족보를 선생님이 싸그리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때 갑신정변 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개화 정책이 이제 추진되게 되는데,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교과서로 따지면
9점. 진도 잘 나가죠? 그리고 연도대로 따지면 1880년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1880년대에 대한 사항도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따로 정리가 분명히 될 겁니다. 1880년대 나오게 되고 통일기모함을 설치하고 개화를 추진하게 된다. 자, 제목을 좀 바꿔볼까요? 이거 뭐라고 하냐? 정부의 개화 정책입니다. 이제 정부가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해 나오게 되는데 이 정부의 개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돼 나오게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먼저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배경.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게 되는 이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일단 우리가 세계의 변화상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화의 필요성, 우리에게도 개화의 필요성이 고조되게 되는 우리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발맞춰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이냐 하면은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옵니다. 동도서기. 자, 동도서기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동도서기, 동도서기. 자, 동도서기 입장입니다. 동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동양의 길도자입니다. 길도자가 진짜 길을 물어보는 걸까요? 길을 물어보는 걸까? 아니죠. 동도라고 하는 것은 도는 뭡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 혹시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 그럼 그 사람이 길 물어보는 거야? 아니죠. 그죠? 자, 동도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정신세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죠? 우리의 정신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양의 과학기술을 얘기하게 된다. 자, 그럼 이거 합성해서 단어를 만들어봐야 되겠죠? 뭐죠? 우리의 정신문화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수호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나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도서기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정책의 추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김한중 선생님, 우리 이런 거 나중에 저기 그거 한번 해도 되겠죠? 저기 뭐 무슨 문제라고 그러죠? 우리 소수능평가 같은 때 이런 거 내면 되겠네, 그죠? 이런 문제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동도서기 같은 게 나오게 되고, 자, 정책의 추진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뭐가 관제가 개편됩니다. 자, 뭐가 됩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의정부하고 육조가 있었죠. 이 의정부와 육조 체계간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가 설치가 된다? 그렇죠. 통리기무함은 개화 추진을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 통리기무함은. 요건 뭐 청나라 걸 약간 모방한 느낌이 있어요. 통리기무함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다가 12사를 설치하게 된다. 12사.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었죠. 요거는 통리기무함의 모든 개화 정책을 여기서 주도하고 통일기무함에서 주도하고 있고 12사는 뭐하는 것이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몇 개? 12개를 두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군제 개편, 군사제도가 개편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90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뭐가 있었죠? 5군형이 있었죠.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금영 요 5개 5군형이 있었는데 요거 어떻게 하게 된다? 2형으로 싹 줄여버리죠. 2형 혹은 2군형이라고 합니다. 줄여버린다. 뭐 무의형과 장어형, 무의형 그 다음에 뭐 장어형 이렇게 두 개로만 딱 줄여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린다, 줄인다, 줄이는 거죠. 축소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축소가 되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나오게 된다. 자, 그 대신 신식 군대가 만들어지죠. 별기군입니다. 별무반 아니에요. 별무반은 버릴 수 있는 거야. 별기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다 집중을 해? 여기다 집중하죠. 얘들 밥도 줘. 월급도 줘. 일본인 교관도 사용해. 얘는 월급도 안 줘. 배고파. 거지 같네. 근데 쌀 준다고 해서 가봤더니 쌀도 잘 안 줘. 이상한 쌀 줬어. 그래서 열받아서 얘를 하고 둘이 치고받고 싸웠어. 그게 뭐 이모군란 그렇게 됐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구식군인들이 나중에 이목을 일으키는 결국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얘 때문에 나오는 거야, 얘 때문에. 개화정책이 되면서 내가 서럽거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제 그건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사절단들을 이제 확인하게 된다. 자, 먼저 1번에다가 뭘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1번에다가 제일 먼저 조사 시찰단. 근데 우리가 1번에 뭘 배우러 간다. 정서적으로 별로 안 좋죠. 정서적으로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속이고 갑니다. 신사유람단이야. 1번에 놀러 갔다 오는 거야. 라고 속이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서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고종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신사유람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수신사. 3차까지 이제 파견되게 되는 수신사가 나오게 되는데, 뭐, 차순 중요하진 않고요. 자, 수신사가 일본에 파견되게 됩니다. 1차 때, 김기수, 일동기후라는 책을 남깁니다. 김기수라는 사람 같고요. 2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아까 누굽니까? 김홍집이 갔죠? 뭐 갖고 왔습니까? 조선책략. 조선책략 갖고 온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청에다가 뭘 파견하게 되냐? 영선사. 아까 우리 보니까 김윤식이라는 분이 있었죠. 뭐 그런 사람들이 청의 영선사로 파견되게 된다. 근데 이거 조금만 봐둘까요? 텐진에 있는 기기창이 파견돼가지고 뭘 배우게 되면 근대적 군사 훈련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뭘 배운다? 무기제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국내가 뭘 설치하냐? 기기창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들이 갔다 와서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을 설치하게 된다. 근대적 군사훈련법과 무기제조술 그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미국 나온다. 뭐죠? 보빙사절단 이런 것들이 이제 파견돼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파견돼 갔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접견을 합니다. 백악관에서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인드는 뭐죠?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왕이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딱 들어오니까 이딴 사람이 저보다 납작 엎드려서 폐하 처음 뵙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멘붕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이때. 자,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그 대표가 민비 오빠 되는 사람인데 갔는데 미국이 너무 발달했거든. 야, 이거 우리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누굴 남기냐면 유길준이라고 한 사람. 야, 유길준아, 너는 오지 마라. 여기서 공부해라. 그래서 이 유길준이라고 한 사람이 보빙 사절단으로 따라갔다가는 미국에 남아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우리나라 1호 유학생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일본도 있다가 유럽도 갔다 가면서 야, 내가 말이야 서양을 걸어다니다 보니까 놀러 다니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봤어. 그래서 쓴 책이 뭡니까? 설교문 아니에요. 유길준이라는 사람 거기 남겼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가서 뭘 요청했냐? 우리 있죠? 우리도 근대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영어도 가르쳐야 되겠고 혹시 선생님들을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봉사와 희생정신과 선교사들 그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파견되어 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뱅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저기 헐버튼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결국 우리를 주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뭘 만드느냐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 유경공원. 물론 뭐 개인적으로 만든 건 원산학사가 먼저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만든 유경공원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들로 어떤 이런 사람들이 뭐 길모 그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또 근대 교육에도 기여하고 뭐 이런 면들이 이제 뭐 약간 에피소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은 이제 위정척사 그다음에 이모군란 요 부분이 이제 있는데 요거는 김한중 선생님께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